알 권리냐, 개인 프라이버시냐, 김건희 씨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결과에 여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움직임 취재 기자로부터 들어보고요.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4번째 대선 도전의 주인공이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고려해 3주 연장되고 사적 모임만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됐습니다. 오미크론이 앞으로 주요 변수인데 일주일쯤 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4달 말 확진자는 최대 3만 명이 될 수 있다는 당국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짚어보고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로 다소 완화되지만 영업 제한 시간은 지금과 같은 밤 9시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세를 감안한 새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명의 실종자 중 1명이 발견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벽에 붙어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 기업인들과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그 핵심 역할을 인천이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첫 방문지로 창원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정선거에 맞선 영령들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방문해 선거 관여 우려를 표하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언론의 재간을 물리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1%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로 다소 완화되지만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로 현재의 체제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를 발표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이 다소 완화되는 것 외에는 현행 유지라고 보면 되죠? 네, 이번 거리두기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적용하는데요.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의 4명에서 6명까지로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지난주 12.5%였던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며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3배로 가정했을 때 거리두기 조치가 현행 수준에서 40% 완화되면 다음 달 말 하루 확진자는 최대 3만 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조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2월 말 확진자는 1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죠? 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면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PCR 검사는 65살 이상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 신속 항원 검사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대응 패러다임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행 급증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 주요 목표를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화 방지에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4천 명대인데요. 그런데 해외 유입 확진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542명입니다. 전날보다 300명 넘게 늘면서 4,000명대 중반까지 올라섰고 사흘째 4,000명대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00명 넘게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00여 명 줄었습니다. 해외 유입은 409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17일째 세 자릿수인데 400명대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6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어제보다 42명 줄어 659명으로 45일 만에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49명 발생해 누적 6,259명입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세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6%포인트 낮아져 38.4%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62개, 경기가 401개, 인천은 86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749개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7.1%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 국채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에 12조 원,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에 2조 원이 지원됩니다. 네, 대선 주자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으로 지역 행보에 돌입하면서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침체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조금 전부터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다시 지역 행보를 시작했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방역 상황 악화로 잠정 중단했던 지역 행보를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의 시즌2가 시작된 건데요. 오늘 하루 동안은 인천 지역을 훑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인천 자유경제구역을 찾아 입주기업 경영인 연구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며 경제 행보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후에는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장애인 제빵사와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사회 약자 보호를 강조하고 길거리 시민들과의 만남도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또 이동 중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도 이어갔는데요. 특히 오늘 정부가 발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두고 찔끔찔끔 소액으로 지원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또 한 번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겨냥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대한 야당 공세에 강하게 또 맞대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이 씨의 사망을 두고 야 3당이 간접살인 운운하며 대대적인 흑색 선전을 벌였다고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아침 지도부회의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망자의 죽음까지 끌어들이는 야당의 패륜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조그만 흠집이라도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대응 수위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여러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거취도 주목이 되는데 조금 전부터 지도부와의 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침체에 공식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던 심상정 후보. 조금 전부터 당대표와 자택에서 추후 선거운동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심 후보의 칩거 속에 선대위 전원 사퇴를 결정했던 정의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내부 수습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심 후보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선대위 재편 논의에도 진전이 없었던 건데요. 일단 기존 당 조직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 토론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심 후보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심경으로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는 안부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심 후보가 선거운동 변화를 위한 중대 결심을 내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심 후보가 어떤 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한의사협회 방문에 이어 방송 출연을 이어가는데요. 오전에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민생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와 국민의힘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가까운 통화 내용을 담은 보도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또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경남 창원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부울경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경남 창원 마산하포구의 한 예식장 앞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식장을 운영하는 백낙삼 최필순 씨 부부가 지난 55년 동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무료로 결혼식 봉사를 해온 곳입니다. 윤 후보는 이곳을 찾아 노부부와 만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환담을 20분 정도 나눴습니다. 윤 후보는 이에 앞선 첫 일정으로는 민주화의 성지에 꼽히는 경남 창원의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3.15 일거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민주화 운동으로 윤 후보는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시민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한 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확실히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엔 지역에서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공암공단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며 바닥 민심에 다가설 예정이고요. 경남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정권 교체를 다짐하는 가운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지역 맞춤 공약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인 설 연휴 전까지 전국을 훑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표심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려는 건데 오늘 창원에 이어 내일은 부산과 울산을 찾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그 전화 방송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국민의힘은 총력 엄호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당장 MBC가 오늘 일요일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방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방송 자체를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가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되며 이런 보도의 배경에 노골적인 정치 곡작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인 MBC가 민주당의 선거 운동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면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풍긴다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MBC에 항의 방문을 가서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녹취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주에 걸쳐 관련 보도가 예고되며 지지율 회복세에 타격이 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당국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곧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선 통화 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예, 오늘 신문기일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당사자들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 씨 측은 애초 통화 상대방인 서울의 소리 A 기자가 신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 A 기자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적인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 앞서 MBC는 김건희 씨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모레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이 MBC가 녹취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오늘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네, 자, 법원 판단이 관심인데요. 결과가 오늘 안에 나올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MBC 측에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특정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검토한 뒤 오늘 안에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C는 예정대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이 항고한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한동안 유지되는 데다 방송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항고 신문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장처럼 방송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사후적인 고발과 수사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BC는 당장 오는 16일 김 씨 녹취 내용이 담긴 방송은 보도할 수 없습니다. MBC가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미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한 A 기자 측은 MBC를 통해 공개하지 못한다면 유튜브 등을 통해 7시간 전체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목소리가 아닌 내용만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내용을 왜곡하는 편집을 금지하고 반론을 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고발한 단체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법원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오늘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 고발 사건의 재정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 단체 측은 공소시효가 20여일 뒤 만료되지만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유가 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없으면 법원에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통신자료를 수집한 인원과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공수처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그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두 차례 잇따라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연 1.25%까지 상승했는데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연 1%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0.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인상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예상보다 서둘러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선제 대응이 시급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에는 급등세가 진정되긴 했지만 워낙 단기간에 집값이 급하게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네, 물가와 금융 불안정이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죠? 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부담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5% 수준인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올해 안에 주담대 금리가 6%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수준인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릴 경우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 경정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줄을 조이는 기준금리 인상과 달리 추가 경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확대는 쓸 곳을 좁히는 게 가능하지만 기준금리 인상과는 상충할 여지가 큰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칫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경기와 실수요자에게 타격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어제 실종자 1명을 발견한 이후 아직 추가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벽에 붙어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색 구조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에 발견된 이 작업자 1명을 구조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면은 이 구조 현장의 모습이 철근 등 잔해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손으로 철근을 걷어내가면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오전 10시부터는 구조견 미세 반응이 있었던 22층에서 28층 사이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자가 발견된 지하층 보강 작업이 오늘 오전 중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추가 수색 작업으로 구조 대상자를 구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구조대원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추가 붕괴 징후를 감시할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붕괴 경보 직후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굴착기 작업을 할 때는 구조대원 서너 명이 공동 작업하게 됩니다. 네, 외벽에 붙어서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 이 크레인 해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오늘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이 타워 크레인은 이 사고 직후부터 추가 붕괴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또 다른 크레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1,200톤 규모 대형 크레인 부품이 전북 군산에서 광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 10대 이상의 트레일러로 옮길 계획인데요. 원래 어젯밤 9시에 모든 부품이 모여들 예정이었지만 우선 크레인 본체 등 당장 필요한 부품들만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도착한 부품을 조립하는 데만 이틀이 꼬박 걸릴 걸로 보입니다. 1,200톤 크레인을 조립하기 전에 먼저 현장 집안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이른바 제하 시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같은 무게의 흙이 담긴 덤프트럭
트럭을 주차해 놓고 시험했는데요. 집안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보강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해체 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한 또 다른 소형 크레인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해체 크레인을 조립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크레인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크레인만 2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해체 크레인을 조립하는 데만 이번 주말이 꼬박 걸리고 본격적인 해체는 다음 주부터 가능할 거로 전망됩니다. 1200톤짜리 해체 크레인으로 건물과의 연결고리가 떨어져 나간 기존 크레인 상층부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 부분 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 과연 이 실종자 수색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고 그 외에 대부분 조치는 이제 현행 유지인데요. 시간은 밤 9시까지 그대로. 당국이 판단하기에는 시간 제한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우선 이 시간 제한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정감사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질병청에서 실제로 10시 또는 9시도 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못했던 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요. 실질적으로 그 9시에서 10시로 시간을 확대했을 경우에 이동량이라든지 접촉, 증가량을 감안해서 현재 거리두기를 지속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양성 판정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예. 키스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9시라는 개념은 제가 어렸을 때 9시가 되면 15가 나오죠.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라고 네. 하는 한국 사람들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스타 즉 낮잠을 즐겼었던 스페인이나 서부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녁 9시에서 10시가 저녁 식사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 시작을 5시 반에서 6시로 보면은 즉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모임과 기초적인 식사 이후에는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9시가 하는 의미고요.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모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의 그런 증가를 막는 효과로는 9시로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네.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예. 이번에 3주 연장 결정이 됐는데 이건 설 연휴를 고려한 조치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 전 준비 과정. 최근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설 때 가족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죠. 네. 근데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면은 설 연휴에는 가능하면 가족끼리 있고 전후로 해서 고향 방문, 즉 교통량의 분산들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따라서 네. 실질적으로 설 연휴까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설 연휴 전에 준비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의 방역 대책 중에는 설 연휴 동안의 어떤 방역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대책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난 추석도 그렇고 작년 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집에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집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확인하기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메시지는 확실하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KTX 예매를 해야 되는데 창가 쪽으로만 한다. 즉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휴 때 이동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화, 필요한 사람만 움직이십시오. 또 도서상간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의 그런 운송기관인 이런 예. 연안 부두의 항만, 그쪽의 배, 승선 인원도 50%를 줄이는 거는 일종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을 금지하든지 이런 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럼 명절에 모이는 가족 인원도 6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뭐 누나네 집은 아침에, 동생네 집은 오후에 이렇게 해서 예. 밀집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옆집 이웃에 온 가족들을 누군가 방역의 기준을 어겼다고 고발하거나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을 만나시는데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인 분들이 코로나19 그리고 이 확산세가 당연히 될 거로 생각되는 오미크론 변이주에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접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우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일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다음 주 일주일 뒤면은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의 사례도 그렇고 예. 또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 통계적 수치를 거의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요. 예.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동료 교수나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면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명 확진되면 9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국내에 지금 유입되는 해외 유입 매일 경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10분 중에 7분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만 그 틈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 12.5% 내외가 내주에는 20%, 30에서 50으로 우세종이 되는 거는 2, 3주, 즉 바로 예. 이 설 연휴가 지나고 예. 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 수리 모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변이 3배로 가정했을 때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이게 다음 달 말에는 확진자가 10,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방역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000명대였다가 지금 10,000명대가 넘은 상태인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3,000에서 4,000명 주간 평균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거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이런 방역 규칙을 잘 따라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예. 마스크 착용인 부분에는 예외 없이 잘 따라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의 특성상 사람들이 밀집되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 카페 또는 가족 간의 전파로 충분히 10,000명대의 양성 판정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이 되고 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바로 또 오미크론에 대응한 어떤 다른 체계들을 발동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인데 주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잘 몰랐을 때는 예. 레벨 D 방호복이라고 우주복 같은 것도 있고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치명률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잘 보시면 이렇게 RNA, DNA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쭉쭉쭉쭉 해서 가족 가계도를 그리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었던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변이라고 보기에는 변종에 가까운 그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그 예. 배우가 아니라 예. 다른 배우가 나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과잉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예. 오명돈 우리 일상회복 위원장님 밖에서 발표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의 동네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이 같이 바뀌고 네. 양성 판정자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증화 환자들에 집중해서 네. 이 사망률을 낮추는 즉 우리가 심한 독감이거나 아니면은 유행하는 아주 계절적 독감이 10년, 30년, 60년 주기로 오는 그런 아주 특이한 독감이라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독감 정도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이후에 나오는 변이들이 예. 아주 특이한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감염력과 또 치사율이 높은 아주 특이한 그런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의 이런 변이의 특성상 우리가 계절성 독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4차, 5차 이런 접종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 매년 북방부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다면 독감과 함께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으로 고령층에서 권고되거나 무료로 네.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격리 기간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많이 돼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방역 기준이 과거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돼서 10,000명, 20,000명이 나왔을 때 그때 늦게 바꾸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준비 과정 3주 동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방역의 단계를 낮추면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발표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금 앞서 오명돈 그 중앙임상위원장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오명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이 이달 말에 우사종이 되고 나면 2달 내에는 이 대유행이 종식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거든요.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하고 유럽, 미국이나 다른 국가랑 다른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다 잘 따라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빠르지 않고 아마
일본이나 기타 국가처럼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모델보다는 예.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완만하게 가라앉는 그런 네. 상태가 될 텐데요. 저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발행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전망 속에서도 예. 중증화 환자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같이 됐을 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신뢰감을 갖고 아마 그 부분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만 중간에 아마 국민들께 예. 연락이 소식 전해져서. 소개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예. 끝까지 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예전에 신종플루 때 동네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받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네.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경기 남부 지역의 모 의원, 모 병원을 갔다 왔다는 동선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서울 소재의 이제 대형 병원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원들이 몇 달 동안 환자가 안 갔습니다. 왜냐? 메르스 병원 네. 충격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조금씩 병이 바뀌고 있고 국민들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식당 네. 아무도 안 갔죠. 코로나19 병원 방역하고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의 전환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급격한 전환은 결국 혼란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러한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따라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진이 됐을 때 방역이 되는 지정된 안전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격리라든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다고 하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방역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패스는 어떻게 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바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예.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K 방역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입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사실 방역 패스 하나만 가지고 최근에 양성 판정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의학적 통계로 봤을 때 신뢰성이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덕분에 7,000명, 7,800명에서 이제 주요간 평균 3,000, 4,000명을 줄였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고 의학적 근거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 나올 네. 거로 생각되는데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하되 그 부분이 실생활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병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공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필수 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위주로 방역 패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도 얻고 설득력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법원 결정도 내리는 데까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해킹을 통해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상화폐를 섞어 해킹한 뒤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세탁하고 디파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원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일본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리퀴드닷컴이 9,7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이 사건을 포함해 북한이 지난해 모두 3억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주로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킹 그룹이 주도했다고 체이널리시스는 추정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유포, 2019년 인도 현금 인출기 공격 등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2017년 100%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고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 나머지 22%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알트코인과 ERC20 토큰을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이더리움과 섞은 뒤 이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기존 비트코인과 합쳐 세탁한 후 이를 새로운 지갑에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시아 기반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이 특히 디파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동결 위험 없이 정체를 노출하지 않은 채 한층 다양한 거래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그리고 감리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곳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외벽에부터 기울어져 있는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운영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놔 문학에 충격을 준 간송미술관이 이번엔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경매사인 K옥션은 오는 27일 열리는 메이저 경매에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 개미명 금동 3존 불입상과 금동 3존 불감이 출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경매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정부 유혈 시위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묶였던 아시아나항공편이 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에 대피한 승객들은 창밖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며칠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던 지난 5일, 알마티 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공항까지 난입한 시위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승객들은 공항 버스를 타고 가까스로 경납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급하게 이제 공항 순환버스를 타고 한 4km 정도 공항 끝으로 급하게 전속력으로 이동을 했어요. 차 부서질 정도로. 이튿날에도 항공편이 뜨지 못하자 승객 일부는 인근 호텔로 대피했습니다. 알마티를 빠져나가기 위해 공항을 찾은 승객들도 시위대에 빌려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제 5일날, 6일날 출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위대가 들이닥쳐서 저희 이제 호텔로 피신하고 그랬죠. 이들은 밤에도 호텔 불을 끈 채 재외동포와 영사관 직원들이 제공하는 음식으로 대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며 쪽잠으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애들도 총 맞아 죽고 외국인도 총 맞아 죽고 기자분도 총 맞아 죽고 짐을 많이 싸놓고 잤어요. 그냥 한 2-3시간씩 자고 그랬어요.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가까스로 한국과 문자로 교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 폰으로 이제 문자 교신을 할 수 있게 했고 제 폰으로 이제 아시아나 통제실하고 기장님하고 계속 이제 교신을 했죠. 이번 항공편에는 승객 39명과 승무원 8명 등 47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은 43명입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해 항공사 측과 알마티 한국 총영사관,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삼엄한 유혈 사태를 뚫고 안전하게 알마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저녁이 있는 삶, 이 슬로건 기억하시죠? 오늘 더 뉴스에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시작으로 18대, 19대에 이어서 이번 대선 또다시 도전장을 낸 후보, 바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미래당 대표에서 내려오신 뒤에 지금 2년 다 되셨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뭐 놀았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네. 산에도 가고 또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예. 먹고 책 보고 신문 보고 뭐 유유자적했습니다. 유유자적하면서 재충전을 좀 하셨는데 대선 출마하신 뒤에 최근에 광화문에서 출근길 인사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자주 나가십니까? 예, 날이 좀 춥죠. 근데 네. 제가 그 제1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지내고 그랬는데 언론에서 안 다뤄줘요. 또 늦게 나오고 뭐 군소 후보 취급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 나가자. 네. 그 청와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시청, 서울역 뭐 이렇게 이어지는 대한민국 중심인 광화문에 가서 예. 시민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어떤 얘기들 많이 해주십니까? 처음에는 좀 냉랭했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뭐 네. 아주 불가피한 날 빼놓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버스 기사님들이 가다가 손을 흔들거나 뭐 거수경례도 하고 예. 오늘 아침에는 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따뜻한 꿀차를 갖다가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와, 소소한 어떤 정의지만 굉장히 감동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번째 지금 대권 도전이십니다. 출마 선언하시던 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병 걸린 거 아니냐, 노योग 아니냐, 이런 비난, 조롱 내가 다 감내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난 감수하면서까지 또 도전하시는 이유,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감옥 가는 1987년 이래 7분 대통령의 4분이 예. 감옥 갔고 1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걸 쥐고 있어서 내각이나 장관이 보이지 않고 국회도 청와대 하수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경제는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언제까지 정치 후진국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제 국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끊고 국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자, 이런 맞습니다. 소임을 가지고 나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자, 후보님 2018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하시면서 단식도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을 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네. 대통령제 그리고 양당제의 극한투쟁, 무한투쟁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가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유럽과 같이 뭐 내각제 또는 의회 중심주의, 독일 같은 경우는 총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권력 구조를 바꿔서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단식을 했는데 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그 축제인데 서로 그냥 개인적인 인신 공격만 하고 네거티브만 하고 정책이라고는 예. 포퓰리즘만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지만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가야 할 길, 대통령 선거의 의미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이라도 좀 하자. 이래서 나온 겁니다. 진인사 대처명이지만 어쨌든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나라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은 굉장히 강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이 이제는 우리가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그게 민주화의 가장 큰 공인데 네.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 이건 그대로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걸로 민주화를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뭐 조국 사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예. 최순실 사태다. 이게 모든 것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측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비선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감옥 가, 뭐 직접은 네.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을 보고 우리 스스로 불행한 국민이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는 분석이신데, 근데 사실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좀 거대 담론보다는 후보님이 예전에 내걸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뭐 탈모 공약이라든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기요금제 동결이라든가, 이 내 삶에 좀 가까이 있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발언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탈모 공약, 뭐 그 탈모 환자들한테는 좋겠죠. 네. 또 뭐 그리고 저도 사실 탈모 공약을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내놓을 공약은 아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네. 한다. 또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그냥 딱 7자 올려놓고서 네. 공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좀 더 진지하고 국민들을 섬겨야지. 예. 물론 지금 이 MZ세대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대통령은 MZ세대를 따라가거나 막말로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MZ세대 중요하지만 국민들 삶 관련해서 조금 대통령 후보는 좀 진지하게 예,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십시오. 뭐 예.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게 뭐 소확행이다. 네. 뭐 이게 조그만 거 뭐 내놓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그런 거 내놓습니까? 세계적인 구도,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예. 그 갈등 관계, 그러면서 미국의 뭐 복지제도나 또 무슨 그러면 그 안에서 네. 뭐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조그만 거 하나하나 갖고 가서 이것이 뭐 공약이요 이렇게 대통령 선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G10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발전하면 G7이 되고 G5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냥 선진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십시오. 봉준호의 기생충이다, 윤여정의 미나리다, 또 뭐 오영수의 뭐 그 오징어 게임이다, BTS다, 뭐 이런. 네. 우리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정치도 경제도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나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갖고 국민들에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후보님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당내에서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손학규 대표에게 단련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때는 이제 이준석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던가요? 택시 타고 다니시기도 했는데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우리 그 보수 정치의 변화, 또 젊은 세대가 나서서 정치를 바꾸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격려를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잘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다만 젊은 사람이 예. 구시대 정치의 네거티브나 포퓰리즘이나 또는 뭐 비방하는 정치나 이런 것에 뭐 혹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최근 행보는 그럼 기대는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뭐 이제 평가를 그런 하고 얘기는 계십니까? 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아끼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고요. 이번 대선이 양강구도에서 뭐 굉장히 극명한 양강구도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가 비전보다는 좀 대장동 공방이라든가, 오늘 보면 또 후보자, 배우자 녹취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네거티브에서 시작해서 네. 자칫 네거티브로 끝날까 걱정인데 네. 말이죠.
뭐 이재명 후보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태에서 최근에는 뭐 변호사 대납 사건에 무슨 뭐 관계되는 사람이 또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의혹을 갖다가 요즘은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금요일 밤이면은 호러 무비를 했습니다. 예. 뭐 아가타 크리스티 이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고 다만 제가 느끼는 게 그런 영화에서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뭐 저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 저는 뭐 그 부인이 어떤 전력을 가졌건 그 부인하고 결혼하고 또 그런 그 사귀는 과정에서 그 떳떳하게 결혼하고 또 보호하고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이면은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나한테는 뭐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잘못이 있거나 과거가 있으면 그걸 내놓고 그런데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갈 거고 이 잘못은 없을 거다. 부인을 시켜서 뭘 얘기하기보단 윤석열 후보 자신이 국민들 앞에 정중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인보다는 본인이 나서서 더 정중하게 얘기를 할 그리고 필요가 있다. 나왔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지금 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 공정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공정이 검찰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이다. 한쪽에서는 검수 완박이다. 이러고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검찰총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뽑는 데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 이런 데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지 어떤 누구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내가 대통령 되면 검찰 쥐고 흔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이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도 인연이 좀 있으신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양강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제대로 소통을 하는 그 정치인인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인지 그분이 제3지대를 얘기하지만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까지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제3지대로 물러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또 같이 소통하는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손학규 후보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TV 토론이 가까스로 성사됐죠. 그런데 나는 왜 빼냐? 최근 지지율 상승 흐름인 안철수 후보 측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실제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7%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 녹취 파일 공개 여부 법원 판단 곧 나올 예정인데 이 파장도 주목되죠. 관련 내용들 모아서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